자, 오늘 교재 40쪽부터 나갈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 문학의 흐름 고전까지 봤었어. 영상 봤나요? 네, 영상 봤죠. 고전까지 나갔어. 그래서 고전을 조금 정리를 했는데 오늘 정리할 부분은 현대야, 현대. 근데 현대 부분은 고전보다는 훨씬 재밌고 그리고 약간의 역사 공부를 같이 할 수 있어서 일단 상픽이긴 해. 좀 이득이야. 한번 문학사와 역사적 흐름을 같이 볼게요. 보면 개화기 문학부터 나와 있어. 우리가 개화기를 보통 언제부터 개화기라 그러냐면 1876년부터를 개화기라 그러거든. 이때 뭐가 있었어? 역사 시간에 이거 배운 사람. 1876년. 뭔가 익숙한 숫자지 않아? 이때 뭐였냐면 강화도 조약이었어. 그래서 1876년부터 시작된 게 개화기라고 하는데 그러면 언제까지가 개화기예요? 라고 하거든? 보통은 지금은 1910년까지를 개화기라고 합니다. 근데 학자마다 의견은 다 틀리다는 점은 알아두고요. 강화도 조약을 하면서 서양 문물이 대거 유입이 됐었어. 근데 서양 문물이 유입이 됐는데 야 생각을 해봐. 내 주변에 남자들은 전부 다 막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그러고 다니고 있었어. 서양 문물 막 서양인들 딱 봤는데 양복에 중절모를 쓰고 있는 거야. 좀 많이 다르지 문화가.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그때 나왔던 의견이 뭐냐면 전근대적 문화와 그리고 질서를 타파하자.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방금 말했다시피 문화도 어느 정도 타파를 해야 되지만 여기 한번 읽어볼게. 봉건주의의 극복과 강대국들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맞서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자, 제국주의적 침략에 맞서야 됐다는 거는 당시 시대가 전쟁이 조금 당연시했었어. 그리고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한다는 것 또한 당연했었고 근데 우리나라가 동네 북이었단 말이야, 조선이.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달려들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때? 우리가 만만한가? 그렇지, 계열받네? 야, 근데 왜 서양 강대국들은 침략을 안 해? 그 새끼들 강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걔네를 본받아야겠다. 그래서 우리만의 질서를 타파하고 이제는 서양 걸 좀 받아들여서 우리도 극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 그게 개화의 의지, 애국 계몽적 내용을 담은 작품들로 발전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개화기 문학에는 보통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다. 그래서 여기는 좀 많이 볼 게 없고 1910년대부터는 좀 볼 게 많아져. 1910년 하면 딱 떠오르는 5글자 있어야 돼. 그치? 일제강점기야. 우리나라가 국권을 상실하고 이제 민족이 식민지 수탈이라는 현실에 처하게 됐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로 뭉쳐야 된다라는 민족의식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국권을 잃어버렸지만 조선의 그리고 대한제국의 국민으로서의 주체성을 회복하자라는 의지가 문학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서구 문학의 영향을 받아 근대적 문학 양식과 예술성을 추구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 책의 밑에 나온 뭐 소설, 극 이런 거는 작품이 어떤 유형이었는지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냥 한번 보면 되고요. 1920년대 문학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근대 문학이 언제부터 자리를 잡았냐라고 하면은 바로 1919년 3월부터라고 보통은 얘기를 해. 이때부터 근대 문학이 좀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는
뭐 채만식의 태평천하, 김유정의 봄봄, 동백꽃 이런 소설들도 전부 다 이 이후에 나온 명작들이거든요. 그래서 3.1운동의 회유책으로 우리를 너무 탄압하니까 우리나라가 손들고 일어섰잖아. 만세운동을 했잖아. 일제가 이른바 문화정책이라는 걸 실시를 했는데 이때 신문이랑 잡지 발행을 엄청 했었어. 그러면은 거기에 우리가 지금은 인터넷에다가 글을 올리지.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 신문과 잡지 안에 문학 작품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거기서 연재를 하거나 아니면은 작품을 발표를 하면서 작가가 등단을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서구 문학도 본격적으로 소개가 됐다라는 점. 그래서 보면은 시에서는 감상적이고 태폐적인 낭만주의적 경향과 민족의 전통적인 정서가 보임. 그리고 시조 부흥 운동이 활발히 일어났다 그랬거든. 시조 부흥 운동이라는 거는 저번 시간에 수업 들어서 알겠지만 시조가 이 시기 훨씬 이전이지. 고려에 나왔었던 거고 조선에 나왔었던 거잖아. 근데 그거를 왜 부흥시키고자 했냐면 지금 이 처한 상황이 긍정적인 상황이야. 대단히 암울한 현실이잖아. 그러니 옛것을 본받자, 옛것으로 다시 되돌아가자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시조 부흥 운동이랑 그때 당시 작품을 이길 만한 것이 없다라는 의견 또한 많아서 그런 게 전개가 됐었고요. 그리고 소설에서는 예술 지상주의를 표방한 작품, 일제강점기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작품이 창작되는 한편 계급주의 문학을 표방한 카프가 결성됐다. 자, 카프는 우리나라 문학사에서 있잖아, 얘들아. 엄청 영향력을 많이 행사한 집단이었어. 이 사람들을 설명을 하려면은 서양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 왼쪽에 맨 위에 날개 보면은 카프라고 있지. 필수 개념 어휘에 거기 카프를 보면은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이라 돼 있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네 서양 철학자 중에 이 사람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야. 마르크스라고 혹시 들어봤어? 재현이 그거 531 프로젝트 풀면서 이름 많이 보지 않았어, 마르크스? 유명한 철학자야.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 그랬었냐면 우리 정치 체제가 있잖아. 근데 정치 체제에 자본주의 있죠. 자본주의를 굉장히 싫어했어. 특히나 서양의 자본주의는 썩었다라고 했었어. 왜냐? 계급이 두 가지로 나뉘어. 자, 여기는 상류층이야, 하층이야? 상류층. 부르주아 우리 많이 듣잖아. 그러면 얘는 뭐겠어? 처음 들어보는 단어지만 누가 봐도 하층이겠지. 자본주의 구조가 마르크스가 봤을 때 얘는 어땠냐면 일단 얘네가 돈이 있겠어 없겠어? 없어. 그럼 누구한테 빌려? 얘네한테 빌려. 얘네가 돈을 빌려줘. 그러면은 얘네는 일을 해. 땀과 피를 흘려. 돈을 벌어. 그리고 누구한테 줘야 돼? 얘네한테 줘야 돼 다시. 그리고 얘네가 돈도 얘네한테 돌아가지만 만약에 얘네가 공장에서 일하는 애들이야. 노동자들이야. 그럼 얘네는 뭐야? 공장 주인이야. 그러면 결국 누구의 이득을 위해 일을 하는 거야? 부르주아지의 이득을 위해 일을 하게 되는 거야. 자본주의의 구조가 이런 썩은 굴레를 갖고 있었던 거야. 결국 하층민은 돈을 벌 수 있어 없어? 없어. 피와 땀을 흘려도 그건 누구 거야? 부르주아지를 위한 것이야. 그러니 마르크스가 봤을 때 이런 자본주의의 썩은 굴레에서는 벗어나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정치 체제는 바로 사회주의라는 거야. 그럼 이 사회주의는 뭐냐? 마르크스가 정의한 공산당과 사회주의는 아예 국가가 없는 체제야. 왜? 국가가 없으면 계급도 없을 테니까. 근데 솔직히 국가가 없는 게 말이 돼?
절대 안 되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가를 두되 그럼 그 국가를 누가 운영을 해야 되냐면 프롤레타리아트라는 노동계급만이 국가를 운영할 수 있다는 거야. 이들은 아파봤으니까 고통이 있으니까 잘할 수 있다 이거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내세운 정치 체제가 사회주의인데 이게 변질된 게 뭐야? 지금의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이야. 그 공산당은 진짜 진정한 공산당이 아니야. 사실 마르크스가 생각하는 그런 공산당은 아닌데 나중에 역사 뭐 깊게 배우면 알겠지만 뭐 레닌이며 스탈린이며 여러 마오쩌둥이며 사람을 겪으면서 이게 변질돼 버린 거야. 그래서 너네는 그냥 상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되고 마르크스가 이렇게 주장을 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봤어. 노동 계급이 운영하는 국가만이 진정한 국가라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트 사회주의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프롤레타리아 예술가가 있었던 거야. 그럼 뭐겠어? 대충 어림짐작했을 때 누가 하는 문학? 노동계급이 하는 문학.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문학. 그 사람들이 하는 문학만이 진정한 문학이라고 여긴 게 카프의 정신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자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아. 1920년대야. 일제강점기 한창이야. 이 상황에서 얘네가 계급을 나눠버렸잖아. 그러니까 많은 문학가들이 반대를 해. 카프의 등을 져. 왜? 야 국민이 뭉치기도 어려운 시기에 니네가 계급을 나눠버리면 어떡하냐? 문학가가 앞서서 계급을 나눠버리면 어떡해? 라고 해버린 거야.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예술가가 있었다면 이들과 대립했던 게 바로 국민문학. 계급 없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바로 국민문학이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대립을 했었고 당시 문학사는 정말 카프인 사람, 카프가 아닌 사람으로 나뉠 정도로 카프가 영향력이 대단했어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1930년대 문학 한번 볼게. 문학적 예술성과 순수성이 강조되다. 지금 방금 카프 봤었잖아. 근데 카프가 사회주의를 원하던 문학가 집단이야. 자, 그러면은 이 카프라는 거는 너무 정치적이지 않아? 문학가임에도 불구하고. 그치? 얘네는 정치적 요소가 훨씬 많았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질린 거야. 문학은 예술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예술성과 순수성을 좀 강조해서 써보자 이렇게 된 거거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올라가고 서구에서 주지주의, 모더니즘, 초현실주의 등이 도입이 됐다. 이 중에서 우리가 모더니즘은 굉장히 많이 보거든. 뭐냐면 기계 문명과 도시적 삶에 대한 회의를 품은 것이 바로 모더니즘이야.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가 완벽한 농촌 사회였는데 일본에서 공장을 엄청 세웠거든. 우리나라에. 그럼으로써 자신들이 중국으로 넘어가서 전쟁할 마련을 우리나라에서 한 거야.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 농촌을 버리고 공장에 취직을 하던가. 어쨌든 산업 현장에 뛰어들게 된 거야. 그러니 그런 기계 문명과 도시적 삶에 대한 회의를 품은 모더니즘 작품이 대거 등장을 해요. 원래는 농촌 사회였으니까 이런 게 없었겠지. 그리고 사실주의에 기초하여 민족의 삶과 정서를 노래한 작가 등이 활동하였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자연을 노래하는 것 같아. 근데 알고 보니까 뭐야? 일제강점기라는 참혹한 사실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들이 많았다라는 거야.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일제 말에 있잖아. 일제 말에 문학사에서는 그런 것들도 많이 나왔었어.
이렇게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 몇 개만 가져온 건데 천황제 파시즘은 뭐겠어? 일본에 천황이 있는 거잖아. 그 제도를 우리도 갖자라는 거야. 천황 제도를 갖자. 그리고 아시아주의는 좀 웃겨. 우리가 아시아인을 중심으로 새로운 그거를 건설하자야. 새로운 국가.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건설하자. 지금까지는 서양 위주였잖아. 그러니까 아시아인 위주를 만들어보자. 아니면 아예 전향을 해버려. 일본으로 가든 이런 식으로. 아예 바꿔버리고 반근대로는 뭐냐면 우리 이제 근대 그만하자. 우리 다시 중세로 돌아가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 네 가지 전부 다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 그치? 그만큼 일제 말에는 문화학사에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사람들이 피폐해진 모습을 정말 많이 보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 문학 작품 한번 보고 올 건데 한 장, 두 장 넘겨서 한 장 더 넘겨서 메밀꽃 필무렵 거기 볼게요. 재은이는 앞으로 한 장 넘겨야겠다. 예솔이는 거기 맞고. 자, 메밀꽃 필무렵 본 적 있는 사람? 제목은 들어봤지? 근데 소설을 읽어보지는 아직 않았을 거야. 기회도 없을 거였고. 한컴 타자 연습 하니? 한컴 타자 연습에 메밀꽃 필무렵은 절대 빠지지 않아. 그건 항상 있었어, 옛날부터. 이분이 그분이야. 메밀꽃 필무렵의 작가 이효석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효석의 단편 소설이었고 이때 당시 조선일보의 잡지였거든? 조선일보 잡지인 조광 10월호에 발표된 단편 소설이에요. 근데 1936년이 있잖아. 대단한 애였어. 왜냐면 지금 혹시 아이돌에 관심 많아? 난 지금 너무 행복해 죽겠어. 왜냐면 여자 아이돌이 있잖아. 끊이질 않고 그렇게 히트를 치는 것을 보며 내 플레이리스트가 메마르지 않는 거야. 난 너무 행복해. 에스파부터 시작해서 블랙핑크의 뉴진스의 아이브까지. 근데 마치 2022년 하반기 걸그룹 결선처럼 1936년 문학계도 만만치 않았어. 뭐가 나왔었냐면 이상의 날개. 들어본 적 없을까? 그치. 근데 정말 유명한 작품이고 너네가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한 번쯤은 볼 작품이야 어차피. 정말 유명한 작품이야. 그리고 김유정의 동백꽃. 이 동백꽃은 유명한 대사가 있어. 네 봄감자는 먹어봤니? 라는 유명한 대사가 있는 소설이거든. 그래서 이 두 가지 전부 다 그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면서 얘는 그것을 굉장히 희화화하여 표현하였고 얘는 모더니즘적 소설로 큰 부상을 하였습니다. 근데 메밀꽃 필무렵은 조금 특이한 점이 있어. 이 두 가지 다 배경이 일제강점기라 그랬지. 그래서 현실을 조금 냉철하게 보는데 메밀꽃 필무렵 같은 경우에는 시대 상황을 알 수 없게끔 써놨어. 그냥 어떤 소설이냐면 장돌뱅이라고 장 서는 날마다 시장이 서는 날마다 가서 물건을 팔고 사고 하는 직업을 장돌뱅이라 그러거든. 근데 이 장돌뱅이인 허생원이 있어. 허생원이 있고 허생원 친구인 조선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같이 길을 떠나는데 근데 허생원이 가다가 동이라는 젊은 장돌뱅이를 만나. 이렇게 해서 이 셋과 허생원의 반쪽인 낙위 이렇게 넷이서 같이 길을 걸어가는 내용이야. 근데 무슨 과거 사건이 있냐면 결혼을 안 했어. 그리고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장돌뱅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젊을 때 한 20여 년 전에 제천에 있는 장을 갔다가 어떤 처녀를 만나. 그래서 세상에 하룻밤에 뜨거운 사랑을 나눠버린 거야.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장이 끝나면 가야 되잖아? 장이 끝나고 갔다가 왔더니 이 여자가 없어졌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걸 썰을 푸는 얘기인데, 그래서 제천에서 처녀를 만났다가 하룻밤에 사랑을 만났어. 근데 처녀가 없어졌어. 그래서 일평생 마음에 품고 살았어. 그러다가 나중에 만난 동희가 뭐라 그러냐면, 저는 아버지만 없고 어머니만 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아버지는 전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제천에서 하룻밤의 사랑을 나누고 그냥 가버렸다고 했어요. 라고 했어. 자, 얘들아, 그럼 우리가 눈치를 채야지. 아, 뭐겠구나, 둘이? 부자지간이겠구나. 그런 이야기가 풀리는 게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일제강점기다 아니면 뭐 이때 당시에 어떤 부정적인 사건이 있었다 이거를 알 수는 없어. 그냥 뭐야? 어느 한 사람의 일생에 관한 이야기인 거야. 그래서 이거 있잖아. 너네가 보기에는 색깔이 보여? 궁금해서 묻는 거야. 색깔이 보여? 초록색, 파란색 보여? 이게 메밀밭이야. 엄청 크지? 그래서 여기가 평창에 있는 봉평군이거든? 그래서 배경이 봉평군이기 때문에 이 평창 봉평군이 메밀꽃 필 무렵으로 도배를 해놨어. 거의 남양주 정약용급으로 좀 뇌절이 심한 곳이거든? 그래서 있잖아. 네이버에 너네가 나중에 궁금해서 이걸 쳐보잖아? 그럼 반드시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이라고 쳐야 돼. 안 그러면 식당 리스트밖에 안 나와. 그리고 정말 맛있었던 메밀꽃 필 무렵 이러면서 나오거든. 그래서 정보 찾기가 좀 힘들어. 자, 그러면은 이 작가는 굉장히 아름다운 문체가 특징이야. 그 문체에 조금 집중하면서 내용을 볼게요. 셋이서 길을 걷다가 이 처녀와 하룻밤을 나눴던 얘기 이후에 허생원이 자기가 돌아왔는데 처녀가 없어졌다 이 얘기를 조선달에게만 하고 있는 상황이야. 허생원의 얘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다음 장또막에는 벌써 온 집안이 사라진 뒤였네. 장파는 소문에 발끈 뒤집혀 고작해야 술집에 팔려가기가 상수라고. 처녀의 뒷공론이 자자를 하단 말이야. 제천 장판을 몇 번이나 뒤졌겠나. 하나 처녀의 꼴은 꿩 꺼먹은 자리야. 첫날 밤이 마지막 밤이었지. 자, 뭐냐면 이전에 왔다가 다음에 왔지. 근데 이미 그 집안이 아예 사라졌어. 들리는 소문으로는 이 처녀가 술집으로 팔려갔다는 것 같다는 거야. 그러니 내가 그 장을 제천의 모든 장을 얼마나 뒤졌겠냐. 하지만 꿩 꺼먹은 자리. 꿩은 있어 없어? 없어. 꿩은 더 이상 있지 않아. 구워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꿩 꺼먹은 자리야. 첫날 밤이 마지막 밤이었지. 자, 처녀가 왜 집안에서 쫓겨났겠어? 그치. 임신을 해서 쫓겨난 거야. 자, 그때부터 봉평이 마음에 든 것이 반평생을 두고 다니게 되었네. 평생인들 잊을 수 있겠나? 지금 처녀를 잊었어? 못 잊었어? 못 잊었어. 수 좋았지. 그렇게 신통한 일이라 쉽지 않으라고 조선달이 얘기를 합니다. 항용 못난 것 얻어 새끼 낳고 걱정 늘고 생각만 해도 진절이 나지. 너 처녀 못 만난 거 운 좋은 거야. 왜냐면 야, 못난 마누라 얻어서 자식 낳고 그냥 걱정만 늘고 생각만 해도 진절이 난다는 거야. 그러니 넌 운 좋은 줄 알아라. 그러나 늙음악 바지까지 장돌뱅이로 지내기도 힘든 노릇 아닌가. 난 가을까지만 하고 이 생애야도 아직 가려네. 대화쯤에 조그만 전방이나 하나 버리고 식구들을 부르겠어. 사시장철 뚜벅뚜벅 걷기란 여간이래야지. 자신의 그 장돌뱅이 삶에 대해 긍정적인 사람이야? 부정적인 사람이야, 조선달은. 보면은 이거는 허생원이 대답을 해. 옛 처녀나 만나면 같이나 살까? 난 거꾸러질 때까지 이 길 걷고 저 달 볼 테야. 앞에서 조선달은 하고 한 날 걷기란 정말 힘들어 라고 했는데 뒤에 허생원은 뭐라 그랬냐면 나는 처녀를 만나지 않는 이상 계속 길을 걷고 달을 볼 거야. 계속 이 일을 하겠다는 거야. 허생원의 태도가 어떠냐면 장돌뱅이라는 이 삶에 대해 수능적이야.
이게 바로 생원의 삶에 대한 태도입니다. 자, 산길을 벗어나니 큰 길로 튀어졌다. 원래 길이 얼마나 했었냐면 이렇게 좁았어. 좁은 길이면은 둘이 걷고 둘은 뒤에 있었겠지. 낙이랑 동이는 뒤에 있었어. 그러니 대화를 누구만 한 거야? 허생원하고 조선딸만 했던 거야. 근데 큰 길로 나가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 일자로 걷게 된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누구랑 누가 대화해? 생원과 동이가 대화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말을 해. 총각도 젊겠다. 지금이 한창 시절이렸다. 충주집에서는 그만 실수를 해서 그 꼴이 되었으나 설계 생각 말게. 동이도 충주집에서 사랑을 하다가 쫓겨난 거야. 그래서 동이가 그래. 아, 천만에요. 되려 부끄러워요. 계집이란 지금은 제격인가요? 자나깨나 어머니 생각뿐인데요. 우리 동이의 성격이 어떻냐면 효심이 지극해. 효심이 굉장한 캐릭터예요. 허생원의 이야기로 실심해한 끝이라 동이의 어조는 한풀 수그러진 것이었다. 아비 엄이란 말에 가슴이 터지는 것도 같았으나 제겐 아버지가 없어요. 피부치라고는 어머니 하나뿐인걸요. 돌아가셨나? 당초부터 없어요. 그런 법이 세상에. 하면서 생원과 선달이 야단스럽게 웃었습니다. 왜 웃었냐면 아버지 없이 혼자 태어나는 게 가능해? 그거 안 돼. 어머니가 마더 테레사가 아닌 이상 그건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동이가 정색을 해. 뭐라 그러냐면 부끄러워서 말하지 않으려 했으나 정말이에요. 제천촌에서 달도 차지 않은 아이를 낳고 어머니는 집을 쫓겨났죠. 자, 장소가 어디가 나와? 제천. 제천이 뭐야? 생원이 처녀와 만났던 곳. 우스운 이야기나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버지 얼굴도 본 적 없고 있는 고장도 모르고 지내와요. 그러다가 약간 생원이 생각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와. 뭐냐면 고개가 앞에 놓인 까닭인 거야. 세 사람은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둔덕은 험하고 입을 벌리기도 대근하여 이야기는 한동안 끊겼다. 나귀는 건듯하면 미끄러졌다. 생원은 숨이 차 몇 번이고 다리를 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고개를 넘을 때마다 나이가 알렸다. 자, 고개를 넘을 때마다 나이가 알렸다. 이게 바로 이호석의 문체야. 뭔 소리야? 우리 너네 계단 올라갈 때마다 막 아이고 이러면서 올라가? 안 그러지? 혹시 그러니? 벌써 재현아 너 그렇게 하니? 그러면 안 돼. 어른들은 근데 걷는 것도 힘들어하잖아. 그게 뭐야? 오르막을 오르면은 그만큼 아이고 하면서 나이가 알려준다라는 뜻이야. 그걸 이렇게 쓴 거야. 동이 같은 젊은 축이 그지없이 부러웠다. 땀이 등을 한바탕 쪽 씻어 내렸다라고 했습니다. 고개 너머는 바로 개울이었다. 장마에 흘러 버린 널다리가 아직도 걸리지 않은 채로 있는 까닭에 벗고 건너야 되었다. 자, 또 다른 옷이 있기는 있는데 이게 하필 장마에 젖어버려가지고 아직 마르지 않은 거야. 그래서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젖으면 안 되기 때문에 겉에 벗었습니다. 고이를 벗어 띠로 등에 얽어매고 반 벌거숭이의 우스꽝스러운 꼴로 물속에 뛰어들었다. 금방 땀을 흘린 뒤였으나 밤물은 뼈를 찔렀다. 이것도 땀을 엄청 흘리잖아. 그럼 너네 여름에 찬물 샤워하니? 그거 있어. 그 여름에도 뜨거운 물로만 샤워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 너네 둘 다 그렇구나. 나는 한여름에 길만 걸어도 진짜 땀이 나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땀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집에 가자마자 그냥 알랄랄 다 벗어버리고 제일 찬물로 튼 다음에 소리를 지르면서 샤워를 하거든. 그게 내 여름날의 행복이야. 그럴 때 우리가 한참 더웠다가 차가운 물을 맞으면 어때? 뼈까지 시리다 그러거든. 그 말이야. 땀을 흘린 뒤였으나 밤물은 뼈를 찔렀다. 저런 게 이호석의 특출난 문체입니다. 그래, 대체 기르긴 누가 기르고 어머니가 하는 수 없이 의부를 얻어가서 술장수를 시작했죠. 술이 고줄해서 의부라고 전망난이에요. 새로 얻어온 남편이 좋은 사람이었어? 아니었던 거야. 철들어서부터 맞기 시작한 것이 하룬들 편한 날이 있었을까?
어머니는 말리다가 채이고 맞고 칼부림을 당하고 하니 집골이 부엌겠소. 18살 때 집을 뛰어나와서부터 이 짓이죠. 총각 낯새는 섬이 묻어나다고 생각했더니 듣고 보니 딱한 신세로군이라고 했습니다. 자, 물은 깊어 허리까지 찼다. 속물살도 어지간히 센 데다가 발에 채이는 돌멩이도 미끄러워 금시에 훑칠 듯 하였다. 나기와 조선달은 재빨리 거의 건넜으나 동이는 허생원을 붙드느라고 두 사람은 훨씬 떨어졌다. 자, 여기서 물어봐. 모친의 친정은 원래부터 제천이었던가? 웬걸요? 시원스리 말은 안 해주나 봉평이라는 것만은 들었죠. 여자의 고향이 봉평이라는 거야. 봉평? 그래, 그 아비성은 무엇이고 왜 봉평? 이렇게 물었을까?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거야. 얘가 내 아들인가 혹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알 수 있나요? 도무지 듣지를 못했으니까 그렇겠지 하고 중얼거리며 흐려지는 눈을 까물까물 하다가 허생원은 경망하게도 발을 비디겼다. 여기서 좀 거의 확신을 한 거야. 아, 아들이구나 이렇게. 앞으로 고꾸라지기가 바쁘게 몸째 풍덩 빠져버렸다. 허우적거릴수록 몸을 걷잡을 수 없어 동이가 소리를 치며 가까이 왔을 때는 벌써 퍽이나 흘렀었다. 옷에 쫄딱 젖으니 물에 젖은 개보다도 참혹한 꼴이었다. 동이는 물속에서 어른을 햅깝게 업을 수 있었다. 젖었다고는 하여도 여인 몸이라 장정 등에는 오히려 가벼웠다. 자, 아까 보면은 산길에서는 어때? 둘의 거리가 어땠어? 멀었어. 근데 산에서 나와가지고 큰 길에서는 왜 지웠지? 큰 길에서는 가까워졌어. 그러다가 지금 개울에 왔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엎혀 있는 거야. 오잉? 이렇게 엎혀 있는 거야. 그럼 둘 사이가 어때? 대단히 가까운 거지. 근데 산길에서는 둘이 대화도 안 했어. 큰 길에선 조금 했어. 근데 개울에서는 서로 속마음 다 얘기하고 있는 거야. 결국 이게 무슨 장치냐면 둘의 대화가 깊어질수록 물리적 거리도 어때? 훨씬 가까워진다라는 거야. 이게 이 소설의 장치야. 대화가 깊어질수록 둘의 물리적 거리도 가까워진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안 됐네. 네, 오늘은 정신이 빠진 모양이야. 염려하실 것 없어요. 그래, 모치는 아비를 찾지 않는 눈치지? 이거 떠보는 거잖아. 그렇지? 아비는 안 찾나?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거 요즘도 많이 하잖아. 남자랑 여자랑 사귀었어. 나는 얘도 친구고 얘도 친구야. 둘이 헤어졌어. 내가 이 모임에 낀 거야. 놀다가 갑자기 날 불러 따로. 왜? 나도. 걔는 내 생각 안 하지? 이래. 그럼 나는 둘 중에 하나야. 얘가 얘를 그리워하고 있으면은 걔 잠도 못 자던데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고, 얘가 얘를 진짜 극혐하면은 걔 다른 애랑 요즘 썸 타는 거 같던데 이러면서 끊어줘야 되는 거야. 딱 그 말인 거야. 그래, 모치는 아비를 찾지 않는 눈치지? 왜? 자기는 보고 싶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리우니까. 그때 동이가 마음에 불을 지펴. 늘 한번 만나고 싶다고는 하던데요?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급발진이야. 지금 어디 계신가? 의부와도 갈라져서 제천에 있죠. 마침 잘 됐네. 의부와도 갈라졌습니다. 가을에는 봉평에 모셔오려고 생각 중인데요. 지금 어머니 어디에 있다고? 현재는 제천에 있고 미래에는 봉평으로 올 겁니다. 이를 물고 벌면 이럭저럭 살아갈 수 있겠죠. 아무렴 기특한 생각이야. 가을이랬다? 하고 이제 자기가 봉평으로 가겠다라는 거지 뭐. 여기서 동이의 탐탁한 등어리가 뼈에 사무쳐 따뜻하다. 자, 동이가 그냥 엎였을 때는 얘가 아들이 아니면 그냥 그럴 텐데 이젠 아들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혈육의 정을 느끼고 있는 거야, 지금. 물을 다 건넜을 때는 도리어 서글픈 생각에 좀 더 엎혔으면도 하였다. 나왔더니 조선달이 놀려 진종일 실수만 하니 웬일이오 생원. 조선달은 바라보며 귀엽고 웃음이 터졌다. 낙이야 낙이 생각하다 실족을 했어. 말 안 했던가? 적골에 제법 새끼를 얻었단 말이지. 낙이가 아까 내가 지나가듯 말했는데 허생원의 반쪽이야. 허생원이랑 항상 붙어 다니는 애거든. 그러면 사실 뭐겠어? 허생원의 분신이야. 작가도 이걸 의도했을 거야. 낙이가 새끼를 얻었어. 그럼 그건 결국 무슨 소리야? 허생원이 아들을 찾았다라는 거야. 아들을 얻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 허생원이 아들을 얻었음을 의미를 합니다. 읍내 강릉집 피마에게 말일세. 귀를 쫑긋 세우고 달랑달랑 뛰는 것이 낙이 새끼같이 귀여운 것이 있을까? 그것 보러 나는 일부러 읍내를 도는 때가 있다네. 자, 보면은 그 조선딸이 물어본 거에 대해서 지금 허생원이 자기가 물에 빠진 게 창피해서 이렇게 변명하고 있는 거야? 변명이 아니지. 이거는 뭐냐면 지금 신난 거야.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그냥 마냥저냥 신난 거야. 창피한 것도 없어. 그래서 막 이렇게 달랑달랑 뛰는 것이 귀여운 것이 있을까? 이렇게. 근데 마지막에 조선달이 뭐라 그래? 사람을 물에 빠칠 땐 나는 대단한 낙이 새끼군. 이렇게 말을 하면서 끝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선달이란다. 허생원과 동희의 엄마, 즉 옛 처녀가 다시 재회한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끝이 나죠. 자, 문제 간단하니까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5번부터 한번 봅시다. 시대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당대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OX, X. 자, 내가 아까 시작하면서 말했지만 시대 상황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지 않은 게 큰 특징이고, 그리고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안 나타나 있어요. 서로 무관한 사건들의 사파적 나열을 통해 삶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사건들이 무관했어? 아니야. 다 연관이 되어 있었던 거야. 작중 인물인 서술자가 자신의 체험을 주관적인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다. 서술자가 작중 인물이야? 아니야. 이 소설 몇 인칭 소설이야? 3인칭 소설이야. 거기다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기 때문에 작중 인물과 서술자는 공통되지 않습니다. 자,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교체해요. 그럼 이것도 당연히 아니겠지. 왜? 서술자는 계속 쭉 고정이기 때문에 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두 인물 간의 관계가 암시되고 있다. 이거는 맞죠? 둘이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허생원이 얘가 내 아들이겠구나를 짐작할 수 있었잖아. 그러니까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보면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동희의 어머니는 현재 제천에 거주하고 있다. 맞아 아니야? 맞아요. 나중에 어디로 간다? 봉평. 동희의 어머니는 동희를 낳고 집에서 쫓겨났었다. 이것도 맞지. 동희의 어머니의 고향이 봉평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알고 있잖아요. 아까 뭐라 그랬어? 지나가듯 말했지만 봉평이라는 것은 들었어요. 동희는 항상 어머니를 생각할 정도로 효심이 아주 지극했습니다. 허생원은 시간이 많이 지나 현재는 성서방네 처녀를 잊고 지냈어? 잊고 지냈으면 가을이랬다? 이런 말도 안 하지. 3번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 마지막 대화였어요. 낙이야. 낙이 때문에 실족했어. 그러다가 뭐 꼴의 새끼를 얻었고 그것 보러 나는 일부러 읍내를 도는 데가 있다네 라고 했습니다. 1번 보면 자신의 실수를 감추기 위한 변명? 아니었지. 지금 신났어. 실수에 대한 부끄러움도 아니었고 당나귀에 대한 친밀감을 여기서 드러낸 것도 아니야. 자기 자식일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들어가 있는 거지. 왜? 분신인 나귀가 새끼를 뱉다라는 표현을 통해 암묵적으로 드러내는 기대감입니다.
등에 업히기 위해 일부러 물에 빠진 의도를 밝히고 있다.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4번 보기에 A, C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는 산길, B는 큰 길, C는 개울. 그래서 아까 내가 뭐라 그랬었어? 산길은 둘이 거리가 멀고 얘는 좀 가까워. 근데 얘는 매우 가까움. 허생원과 동이라는 인물의 물리적 거리를 설정하면서 동시에 두 인물의 내막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 물리적 거리는 두 인물 간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어 한쪽이 다른 한쪽에 비해 상대방에 대한 우월한 정보를 갖게 되고 누가 우월한 정보를 갖게 됐어? 허생원과 동이 중에? 그치. 동이가 다 말해줘. 얘는 동이야. 동이는 허생원 혹시 내 아빠? 이런 생각 해 안 해? 안 해요. 이를 통해 한쪽이 상대방의 정체를 확인하게 된다. 허생원이 동이가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것은 특정한 시간을 배경으로 하면서 서정성을 강화한다. 특정한 시간이 언제냐면 달이 뜬 밤. 달이 유난히 예쁘게 뜬 밤이에요. 1번 A에서는 허생원의 과거 내막이 B에서는 동이의 과거 내막이 서술되는군. 맞아 아니야? 맞아요. A에서 조선달한테 말해주고 B에서는 동이가 저 사실 아버지가 없어요 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맞죠. 2번 산길에서는 동이가 허생원과의 의사소통에 제한을 받지만 앞뒤로 섰으니까 B에서는 허생원이 동이와의 의사소통에 제한을 받지 않아요. 3번 B에서는 동이의 정체에 대해 반신반의하던 허생원은 C에서 동이의 정체를 확인하게 되는군 이라고 했어요. 자, 맞아 아니야? 틀렸습니다. 왜? 다시 돌아가봐. 지문 한번 봐봐봐. 큰 길에서 둘이 대화하던 때로 돌아가봐봐. 큰 길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어? 그냥 아빠가 없다. 반신반의 자체가 없어요. 반신반의가 없고 C에서 반신반의 하다가 정체를 예상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 A, B, C는 모두 달이 뜬 밤을 시간적 배경으로 해서 서정성을 강화했고요. 5번 A에서 B로 B에서 C로 갈수록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대화도 깊어졌다. 자, 아까 내가 이거 인생관 뭐라 그랬어? 조선달은 자신의 장돌뱅이 삶에 대해서 이제 그만두겠다. 평생 못 걸어다니겠다라고 했잖아. 부정적이었지만 허생원은 어떻다? 자신의 장돌뱅이 삶에 대한 수능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앞에 개념 마저 볼게요. 개념 부분으로 돌아가서 광복 이후 1960년대의 문학 볼게요. 광복은 역사적 전환점이 되기는 했어. 근데 광복을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좌익이랑 우익의 갈등이 정말 심해진 거야. 진보냐 보수냐의 갈등이 너무 심해진 거야. 그게 문학에도 굉장히 영향을 주었는데 어느 수준이었냐면 좌익 문학파랑 우익 문학파가 극명히 나눠서 서로를 진짜 물고 뜯는 상황까지 발생이 됐었어. 그 정도로 심했어가지고 문학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제강점기에 겪었던 실향의 아픔이 귀향의식으로 표출되기도 했다. 이러한 경향은 6.25 전쟁에 대한 사회 현실을 다루거나 전통 지향적인 순수 문학으로 변해감. 그래서 이때 많이 나온 게 전쟁 소설이야. 우리 전쟁 영화 혹시 본 적 있니? 전쟁 영화? 여러 가지 있는 전쟁 영화 본 거 있어? 그건 전쟁이 아니라 전투잖아. 그건 전투고.
기생충이랑 같이 아카데미 시상식에 후보에 올랐던 1917인가? 그 전쟁 영화가 있는데 난 전쟁 영화를 정말 싫어하거든? 잔인하잖아, 무섭잖아. 근데 그 전쟁 영화는 내가 본 영화 중에 탑5 안에 들 정도로 재밌었어. 한번 나중에 봐봐. 너무 재밌게 봤고, 전쟁 영화를 보면 우리가 뭐를 느껴? 그 전쟁의 참혹함을 좀 많이 느끼게 돼. 너무 현실적이어서. 전쟁 영화를 쓸 때, 그러니까 전쟁 영화를 찍을 때 감독들이 과장되게 찍을까? 그러지 않아. 오히려 감추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찍어. 근데 그게 어때? 무서운 거야. 소설도 마찬가지야. 소설은 심지어 그게 없잖아. 규제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잔인하고 훨씬 더 폭력적인 모습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전쟁의 실태에 대해서 깨닫게 해줬었어요. 1960년대는 이때 무슨 정권이었지? 누가 정권을 잡고 있었지? 박정희 정권. 그 유명한 박정희 정권. 그래서 4.19 혁명과 5.16 군사정변 이런 게 많았어. 민중의식과 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의식이 원래 옛날 같았으면 없었을 거거든. 그냥 그러니 했을 텐데 이제 사람들도 어느 정도 배우기 시작했고 사람들도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기 시작하면서 저항의식이 많이 나타났다. 경제적으로는 급속히 진행된 근대화로 인해 인간 소외나 빈부 갈등, 농촌의 붕괴 등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광성중 저번 학기 시험에 노새 2마리 기억나? 이것도 뭐냐면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연탄 배달을 해. 근데 뭐를 끌고? 노새라는 당나귀처럼 생긴 말을 끌고 얘한테 연탄을 실어서 배달을 해. 근데 한편 바로 붙어있는 마을이 뭐냐면 문화주택이라는 빌라거든. 근데 지금은 빌라가 그렇게 부의 상징은 아니지만 당시엔 부의 상징이었어. 그래서 이 노새와 빌라가 굉장히 대비가 되고 딱 봤을 때 나중에 이 노새를 잃어버렸는데 아무도 아버지를 도와주지 않아. 그런 인간 소외나 둘의 빈부 갈등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다. 특히 시에서는 참여 문학과 순수 문학의 논쟁이 일어나면서 참여시와 순수시의 대립이 있었는데 이건 뭐냐면 4.19 혁명, 5.16 군사정변처럼 이런 큰일이 있었으니 우리가 문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태들을 정확히 전달을 해야겠다. 그리고 나도 한마디 해야겠다. 라고 직접 참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한편으로는 우리 예술가야. 우리는 예술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서로 대립이 된 거야. 자, 1970년대 문학 한번 볼게요. (1970년대는) 급격한 산업화와 정치적 상황 등이 문학에도 영향을 미쳐서 민중문학의 확산, 사회계층 간의 빈부격차와 갈등, 리얼리즘 정신 등이 작품에 반영돼 있었다. 자, 우리 할머니가 6.25 때 태어나셔가지고 6.25 때 태어나셔서 이때 70년이 됐을 때 20살이었어. 그랬을 때 자기는 이제 서울로 돈을 벌러 올라왔다. 본인은 서울로 돈을 벌러 올라왔다. 근데 그 중에 여성 중에 90%가 어디서 일했냐면 섬유공장에서 일을 했어. 직물 짜는 섬유공장에서. 남자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당시에 일을 하는 사람이 정말 많았고 막 노동시간이 12시간 이렇게 돼. 근데 휴식시간 없고 밥도 없어. 그렇게 하면서 달에 얼마를 벌었냐면 8,000원을 벌었어. 심지어 할머니는 많이 받은 편이었어. 기숙사도 안 살고 거기서 밥을 안 먹고 도시락을 챙겨 다녔거든. 근데 밥을 거기서 주는 걸 여기서 주는 걸 먹고 기숙사를 살았던 사람은 한 달 월급이 2,000원보다 아래래. 너네 내가 한 달에 2,000원 줄 테니까 살 수 있어? 2,000원 지금 당장 아마스빈 가서 버블티도 못 마셔. 물론 지금이랑 많이 다르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 이 사람들이 이렇게밖에 못 받지만 아까 말했던 부르주아지 계급들은 어떻겠어? 훨씬 더 잘 살았겠지. 그래서 사회계층 간의 빈부격차와 갈등도 많이 생겼다. 그러니 민중시, 사람들을 한데 모으는 민중시와 예술을 하자는 순수시가 큰 흐름을 형성을 했고요. 소설에서는 산업화의 문제점이 당연히 등장을 했지.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모음 같은 거. 그런 게 등장했고 민족의 분단과 6.25 전쟁의 비극적 체험이 작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왜? 할머니처럼 6.25 때 태어난 사람이 이제 커서 글을 쓸 나이가 되기도 했을 거고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트라우마가 안 잊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글을 써서 알리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분단 소설과 전쟁 소설도 많이 등장을 했었다. 자, 그러면은 80년대는 어떤 문학이 있었냐면 5.18 민주화 운동으로 민주화에 대한 요구 등 역사의식이 담긴 작품이 발표되었습니다. 시에서는 민중지향적인 작품과 실험적인 기법의 작품이 창작되었고 소설에서는 식민지와 분단 등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작품과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 작품 등이 창작되었다라고 하네요. 1980년대 혹시 엄마가 몇 년생이시니? 77년? 재윤이는? 78년? 74년? 우리 엄마랑 아빠는 70년생, 72년생이거든? 근데 아빠가 더 연하야. 근데 둘이 연애했었던 얘기를 내가 들었었는데 풋풋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너네 혹시 잠실 롯데타워 가본 적 있어? 응. 그 롯데타워가 이렇게 사우론의 눈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옆에 이렇게 있잖아. 근데 이 땅 전체가 원래 없었어. 내가 잠실 살았을 때도 얘는 원래 없었던 땅이었거든? 그래서 여기가 땅이 비었었는데 물론 롯데가 좀 오래 전부터 갖고 있기는 했어. 그래서 여기가 공영 주차장으로 쓰이기도 이전에 엄마 아빠가 여기서 데이트를 했었대. 그래서 어떻게 데이트를 했어? 그랬더니 여기가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에 이렇게 바리게이트 같은 게 쳐져 있는데 이렇게 엄청 작은 쪽문이 있어서 몸을 구기고 들어가면은 이 거리에 포장마차가 쫙 있었다는 거야. 이 바리게이트 뒤에. 그래서 거기서 데이트하는 20대가 엄청 많았대. 너무 귀엽잖아. 그리고 아빠가 기억하는 80년대는 천호동, 지금 천호역이라고 알아? 5호선에? 천호역도 그렇고 5호선에 있는 방해역도 그렇고 거기가 전부 다 완전 깡시골. 판자촌의 깡시골이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변하게 된 거는 뭐야 다? 전부 다 급격한 산업화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급변하게 된 거야. 근데 이 급변하는 사회에서 당연히 희생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 그 희생되는 사람들 위주로 쓴 게 참여 문학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뒤로 넘기면 김수영 시인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같이 볼게요. 자, 유솔이 어디 아파? 어디 아파? 응. 눈이 건조해? 이 사람이 김수영 시인이야. 근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 배우 닮았어. 차인표. 맞아. 차인표도 닮았고 우리나라에서는 차인표를 많이 닮았고 외국 배우 중에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를 좀 많이 닮았어. 그런 센 이목구비가. 그래서 이 사람은 있잖아.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몇 년도에 태어났냐면 1921년도에 태어났어. 그러면은 47세에 돌아가신 건데 왜 돌아가셨냐면 친구들하고 술 먹고 집 가는 길에 과속하던 버스에 치여서 사망했어.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는 모더니즘 작가였거든? 아까 모더니즘이 뭐였지? 모더니즘. 내가 어제 고등학교 수업하면서도 그랬는데 내가 너네들한테 뭘 물어보잖아? 그러면 어쩜 그렇게 학년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내가 물어봤는데 모르면 다들 이러고 있다? 이러고 있다? 눈으로 웃기만 해. 자, 모더니즘이 뭐였냐면 그 도시 생활에 비판하는 도시 생활과
기계화되고 있는 그런 사회를 비판하는 것을 모더니즘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이 시인이 그런 걸 썼었어. 근데 그러다가 1960년에 일어난 4.19 혁명 이후에 참여시를 쓴 거야. 이제 사회 비판적인 요소를 많이 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게 1960년 이후인데 너무 빨리 간 거지. 빛을 본 지 얼마 안 돼서. 시는 온몸으로, 바로 온몸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이런 게 전부 다 김수영 시인이 말한 말들이었어요. 시를 통해 억압된 자유와 불의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우리가 볼 시는 1965년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되게 냉철하게 쓰거든? 그리고 어투가 굉장히 거칠어. 그래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를 많이 보여주고자 했어. 신동엽이라는 작가가 있거든? 너네가 아는 그 놀라운 토요일에 나오는 그 아저씨 말고, 그 아저씨 이름은 똑같지만 대단한 시인이 있어. 이 시인이 뭐라 그랬냐면 그때 어두운 사회의 위대한 뭐라 그랬지? 증인을 잃었다라 그랬어. 당시 시대가 너무 어두웠는데 이 사람은 증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현실적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시를 한번 볼게요. 한번 시를 읽어보세요. 잘 읽었나요? 재현이 잘 읽었어? 응. 자, 이제 한번 내용을 살펴볼게.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이게 결국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큰 일에는 분개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가라는 의문문으로 끝났잖아, 지금. 이거는 뭐냐면 본인의 허위 의식에 대한 자조적 물음이야.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를 하지? 왜 큰 일에는 나서지 않지? 라고 스스로에게, 자조적은 스스로를 비웃는다는 거잖아. 스스로를 비웃으며 물어봅니다. 이제 왜 이렇게 말했는지는 점점 밑에서부터 나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이 사람이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를 하고 큰 일에는 분개를 안 한다 그랬지. 그러면은 큰 일에 해당되는 게 뭘까 여기서? 왕궁의 음탕에 진짜로 우리가 화를 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 얘가 바로 뭐냐면 왕궁의 음탕 그리고 왕궁이 진짜로 화를 내야 되는 것. 실제 분개 대상이고 얘를 우리가 본질적이라고 필기를 해놓을게요. 이 사람이 화를 내야 되는 본질적 요소라는 거야. 자, 그럼 보면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했어.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그러니 이건 뭐다? 돼지 같은 주인년이라고 할 때 이 사람한테 욕을 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 이 사람은 비본질적 요소인 거지.
화를 내면 원래 안 되는, 화를 낼 게 아닌. 근데 이거 읽잖아? 그러면은 너네가 조금 걸리는 표현이 있을 거야. 아, 뭐야? 우렁차다. 년이야, 년. 잘 찾았어. 정말 잘 찾았어. 왜냐면 봤어?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 연한테 욕을 하고. 솔직히 이거 그렇게 보기 좋진 않거든. 그치? 근데 왜 이렇게 썼냐면 이것도 작가가 의도한 장치야. 위에서 어땠어? 자신을 비웃으면서 물어봤잖아. 그치?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화자가 속된 사람처럼 보이게끔 하려는 장치인 거야. 이 사람 욕을 하네? 굉장히 속된 사람이구나.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게끔? 읽는 사람들이 화자를 비난하게끔. 굉장히 자기 비판적인 시예요. 넘어가면 한 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20원을 받으러 3번씩 4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자,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해야 하는 시대적 상황이었던 거야. 이 두 가지는 얘들아 실제 시대적 상황을 나타내 줍니다. 근데 여기에 진짜 분개를 해야 되잖아. 언론의 자유와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거에 분개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 본질적인 거에는 화를 내, 못 내? 화를 못 내. 어디에 내는 거야? 비본질적 요소가 그럼 어디겠어? 바로 야경꾼이 되겠죠. 넘어가면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로 가로놓여 있다. 옹졸한 나. 옹졸한 나라 그랬어. 옹졸한 나는 뭘 뜻해? 본질을 향해 화를 내? 안 내. 본질을 무시해. 애써 무시해. 본질을 무시하는 자기 비판적 표현이야.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 그 옹졸한 나는 전통이라는 거는 쭉 이어져 온다는 거잖아. 고쳤어, 못 고쳤어? 여전히 그래. 그거는 결국에 뭘 뜻하는 거냐? 소시민적 삶의 태도가 자신의 안에 내재화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 작가가 진정으로 비판하고 싶었던 건 이거거든. 왜 소시민적 삶의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왜 큰 일에 나서지 못하고 작은 일에만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가? 우리는 나서야 할 때인데를 비난하고 싶었던 거야. 자,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거는 작가의 실제 체험이에요. 부산의 포로 수용소의 제1사 야잔병원에 있을 때 정보원이 너스들과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 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너스들 옆에서. 봤더니 정보원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야. 아니 저 건장한 남자가 왜 간호원들과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고 있지? 당신 포로 경찰이 왜 되지 않아요?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진짜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뭐야?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킨다는 거는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잖아. 그치?
그래서 보면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펀지 만들기와 거즈 잡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없다. 스펀지 만들기와 거즈 잡고 있는 일이 비본질적인 일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굉장히 사소한 일이야. 그리고 한편으로는 포로 경찰이 되면은 얘들아,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게 많잖아. 근데 그러지 않고 거즈 접고 스펀지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는 나를 이렇게 내세워? 아닌 거야. 숨고 있는 거지, 자꾸. 희생을 하지 않고 숨고 있는 겁니다.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이 지고, 개 울음소리에 지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기의 투정에 진대. 이게 지금 뭘 나타내고 있는 거냐? 화자의 나약함과 무기력함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앞에서 말했잖아. 본인이 어떻다고? 옹졸하다고. 그리고 이 본인의 옹졸함과 소시민적 삶의 태도가 마음 한켠에 불편하게 남아있는 거야. 계속 찜찜한 거야, 이게. 조연이 듣고 있어? 자,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앞만 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 자, 이 절정이 뭐냐면 바로 실천과 지향을 뜻해요. 그럼 내가 진짜 맞서서 실천하고 지향을 해야 하는데 정면으로 마주보고 서 있어? 아니야. 어떻게 하고 있다고?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어. 불의에 맞서나요, 지금? 불의에 맞서지도 않아. 이게 바로 뭐냐면 아까 계속 말한 소시민적 태도야. 그리고 방관하고 있는 것 또한 소시민적 태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본인도 알긴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땅 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여기서 본질적인 게 뭐고 비본질적인 게 뭐야? 내가 진정 화내야 되는 것은 땅 주인. 내가 화내면 안 됐던, 진짜 화낼 대상은 아니었던 것은 이발쟁이에 해당하죠. 구청 직원에게도 못하고 동해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그럼 구청 직원과 동해 직원도 뭐야? 본질적인 것이고 야경꾼은 비본질적인 것이다. 그럼 이렇게 미루어 보이니까 이 네모에 해당하는 거는 힘 있는 자들이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화자가 진짜로 본질적으로 비판해야 하는 대상이야. 그럼 세모는 힘 있는 자와 반대로 힘이 없는 자야. 화자가 실제로 화낼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지. 그냥 괜시리 화풀이였다. 우습지 않느냐, 이런 때문에. 자, 마지막에 야라고 했어. 의문이야. 누구에게 하는 의문이야? 나에게. 나를 비웃으면서.
자조적 물음입니다. 근데 이 1원이라는 거 큰 돈이야? 절대 아니지. 그러니 이 조그만한 금액을 굳이 적은 이유도 자기 모멸이 극대화시키는 그런 장치인 거죠. 그래서 본질적 문제에 나서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반성이 담긴 문단이고요. 그리고 넘어가면은 모래야, 나는 얼만큼 작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만큼 작으냐? 정말 얼만큼 작으냐라고 하면서 자연물에게 물어봐요. 자연물에게 물어보면서 자신의 처지를 환기시켜. 보면은 보잘것없는 자신을 향한 자조적 독백이에요. 그럼 이 시의 특징 좀 잠깐 볼까요? 특징 1번, 가장 두드러졌던 것은 뭐야? 의문문, 맞아. 의문문을 사용했다는 건데 그게 다 전부 어디에 해당이 돼? 자신을 비판하죠. 그쵸? 그거를 한꺼번에 묶어서 반복적 표현과 자조적 독백이라고 할게요. 이걸 사용함으로써 반성적 태도를 보이는 거야. 그리고 지금 반복적 표현이 계속 나왔잖아. 앞에서부터 똑같은 표현이 막 옹졸하게 욕을 하고 이런 게 반복이 됐었잖아. 그런 반복들을 통해 또 뭘 말하고 싶었냐면 이 사람 지식인이지. 시를 쓰는 사람이니 지식인이지. 이 사람이 보기에 당대 지식인들이 많이 그랬다는 거야. 마치 자신처럼. 그래서 지식인들이 소시민적 삶의 태도를 비판한 요소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스스로에게 물어봤던 자조적 독백 있지. 이거 사실 본인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듣고 있는 독자들에게도 물어보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독자에게도 반성을 요구하는 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였냐면 계속 대비가 돼. 뭐랑 뭐가?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 대비가 되고 있어. 이를 통해서 뭐를 한다? 주제를 강조했다. 본질적인 것에 화를 내지 못하는 본인의 모습이 주제인데 그것을 다른 것과 대비함으로써 훨씬 더 강조시켰지. 세 번째는 실제 있었던 자신의 이야기를 썼다는 거야. 그래서 체험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 사건 나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이 시의 주요 특징인데 자, 이 세 가지 내가 굳이 알려준 이유가 있어. 뭐냐면 내가 말했지만 김수영 시는 굉장히 현실 비판적이고 사실적이며 좋은 시들이 그만큼 많아. 그리고 평가원이 좋아해. 교육청이 좋아해. 무슨 소리야? 너네 고등학교 올라가서 보는 모의고사 및 수능에 김수영 작품이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야. 한 번쯤은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만나게 될 작품이기 때문에 이 시인의 특징이 이렇다라고 알아둬야 돼. 근데 만약에 1960년대 이전에 나온 김수영 시라면 이런 참여시보다는
도시 생활에 지쳐있는 모습이 좀 많이 보일 거야. 그러니까 연도랑 잘 구분을 해서 김수영 시인의 특징을 잘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정리 다 했으면은 볼게요. 넘어가기 전에 김수영 시인에 관해 재미는 없어. 근데 재미가 아니라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알려줄게. 이 사람은 결혼을 했다? 했어. 김수영 시인과 김현경이라는 시인이 결혼을 했어. 근데 김수영 시인은 실제로 있었던 일을 시로 쓴다고 그랬잖아. 아까 그 포로 수용소도 마찬가지고. 근데 시 중에 충격적인 시 하나가 있었어. 뭐였냐면 비 오는 날 사람 많은 길거리에서 내 아내를 우산으로 팼다. 한 20번을 팬 거야. 그렇게 해서 아내가 쓰러져서 길바닥에 누워있고 자신도 거기에 우산을 버리고 왔는데 집 가면 생각해보니 그 우산이 너무 아깝더라. 이런 시를 썼어. 근데 그 아내를 폭행한 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어. 근데 그 폭행은 그 비 오는 날 우산의 폭행뿐만이 아니라 내가 김수영 문학관을 갔었는데 그 집을 재현해 둔 게 있어. 항상 식탁에 앉아서 시를 썼었는데 시를 쓰다가 뭔가 잘 안 되면은 아내의 뺨을 때렸대. 그래서 나는 그것만 보고 있잖아. 미친 새끼인가? 좋은 시만 쓰면 단가? 인성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문학과 인성은 반비례한가? 라고 생각을 했었어. 근데 알고 보니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던 거야. 뭐였냐면 김연경의 그러니까 엄마가 있지? 엄마가 있으면 아빠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아빠와 첩 사이에서 나온 다른 아들이 있어. 그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이모모였어. 이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랑 이 여자도 아는 사이였고 이 남자랑 김수영도 아는 사이였어. 그러다가 이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가 헤어졌어. 그래서 이 사람이 김수영을 소개를 시켜준 거야, 둘이. 그래서 둘이 맺어줬어. 맺어줬는데 아까 말했지만 김수영이 포로 수용소에 갔었잖아. 그래서 갔다가 나왔는데 집에 왔더니 아내가 안 보이는 거야. 아내 어디 갔어? 내 아내 어디 갔어? 도망갔어? 이러고 했더니 Holy shit, 이 둘이 살림을 차려버린 거야. 근데 웃긴 거는 엄연히 따지자면 가족이잖아? 그리고 엄연히 따지자면 소개를 시켜준 사람이잖아. 그래서 김수영이 말해. 너 빨리 집에 기어 들어와. 근데 김연경이 말해. 싫은데? 안 갈 건데? 그렇게 버틴겨. 그러다가 김수영이 참다가 김연경이 결국 이 남자와 이별을 해. 그리고 다시 김수영한테 돌아갔어. 김수영한테 돌아가가지고 둘이 그러고 김수영이 죽기까지 한 10여 년 정도를 같이 살았거든. 근데 그 10년 동안 살면서 김수영은 참을 대로 참아왔던 거야. 이 여자의 행동에 대해 난 참을 대로 참아왔고, 그리고 사실 이 여자도 당연히 불편했겠지. 그래서 많은 김수영의 주변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김연경과 김수영은 부부 사이가 아닌 동거인 사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둘의 불편한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됐었어. 그러니 사실 김연경 입장에서도 맞을 때 할 말은 없었겠지. 그래도 사람 때린 건 정말 나쁜 일이지만 어쨌든 이런 좀 삶이 비극적인 요소들이 많은 시인이었어요. 그러니 좀 내가 생각하기에는 김수영 시인의 시가 대부분 조금 거친 면이 없잖아 있는 것도 다 이런 인생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짧게 한번 볼게요. 자, 윗글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의문형 문장을 사용하여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맞죠? 뭐라고 했어? 분개하는가, 우습지 않느냐 이런 거 전부 다 자조적 물음이었죠. 그래서 본인의 방관적인 태도 그리고 본인의 소시민적 삶의 태도를 드러냈습니다. 자연물을 활용하여 화자의 현재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OX 어디 나와 있어 자연물이? 마지막에 모래야 바람아 먼지야 풀아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현재 모습을 비판하고 있어요.
시열을 반복하여 화자 자신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고 있다. 어디 나와 있어, 반복은? 작으냐, 얼만큼 작으냐, 얼만큼 작으냐, 얼만큼 작으냐, 이걸 반복하고 있지. 자신이 굉장히 작다라는 거야. 그리고 앞에도 옹졸하게 분개하고 욕을 하고 이런 걸 보면은 자신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말 줄임표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마지막에 얼만큼 작으냐고 점이 6개 나왔지? 그게 말 줄임표에 해당합니다. 나열의 방식으로 화자의 지향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맞아, 아니야? 아니야. 화자의 지향점이 나왔어? 안 나왔어. 이 시에는 화자의 지향점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윗글의 A부터 E까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는 뭐냐면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사소한 일에 분개하는 화자의 모습 맞지? 2번 B,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화자가 처한 현실은 언론이 탄압받는 상황임을 드러내고 있다. 아까 내가 뭐라 그랬지?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는 것,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것.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2번도 맞고요. 3번 C,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실제 체험을 말하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 옹졸한 태도를 지니게 된 이유를 밝힌 거야? 아니야. 그때부터 이미 그 사람은 뭐 했어? 옹졸했어. 이미 옹졸했어. 그러니까 이것도 X. 4번 과거와 마찬가지로 현재에도 화자는 사소한 일에 반항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죠. 스펀지 만들기, 거즈 잡고 있는 일을 얘기하면서 지금도 마찬가지다. 5번 우습지 않느냐 이런 때문에 작은 이익 때문에 약자에게 분개한 화자 자신에 대해 자조. 너무 맞는 말이죠.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에서 화자는 구체적 상황을 제시하여 자신의 비겁함과 옹졸함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진정으로 분개를 해야 할 대상에는 분개하지 못하면서 사소한 일에만 분개하는 자신의 이중적 태도를 성찰하고 있다. 이거 우리 본질적인 거, 비본질적인 거 나눠서 봤었지. 1번 왕궁의 음탕은 화자가 진정으로 분개해야 할 대상을 나타낸 것, 본질적인 거 맞죠? 월남 파병에 반대하지 못하면서 야경꾼들만 증오하는 행위는 이중적 태도를 드러낸 것, 맞죠? 왜? 월남 파병의 반대가 본질적인 거고 얘가 비본질적인 거였잖아. 그러니까 맞습니다. 절정 위에 서 있는 모습은 화자의 옹졸함이 극에 달했다는 비판을 나타낸 것이겠군. OX? 자, 이거 틀렸어. 왜 틀렸어? 내가 아까 절정을 뭐라고 했어? 그거. 네 머릿속에 있는 그거 맞아. 실천과 지향이야. 절정 위에 서 있다라는 거는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했다는 거지. 근데 이 사람 어떻게 했었어? 절정 위에 비껴서 있었잖아. 그래서 절정 위에 서 있지 않고 비껴서 있는 모습은 화자의 옹졸함이 극에 달했다는 비판을 나타낸 거지. 이거 자체가 이거를 나타낸 거는 오히려 아니다. 알았죠? 4번 동회 직원이 아닌 이발쟁이에게 반항하는 상황은 화자의 비겁함을 드러낸 것 맞습니다. 5번 정말 얼만큼 작으냐는 화자 자신에 대한 성찰을 드러낸 것도 맞죠. 자조적 성찰을 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왜 욕을 썼다고? 자신이 속되게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자신을 비판할 수 있도록 하려고입니다. 자, 그러면은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